그 여자, 밤에 다른 손님들 상대한다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끝내준다던데. 65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한도연은 새벽 5시부터 폐자재를 수거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아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견뎌온 세월.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퇴근 후 들르는 국밥집 사장 윤정이 63의 소박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밤에 다른 손님들 상대한다더라는 동료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도연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진실은? 65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의 기회.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한도연 65은 낡은 원룸에서 일어나 차갑게 식은 밥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려 쿠룩쿠룩 입에 넣었습니다. 10년 전 아내 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반복되는 아침 풍경이었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상경한 지 벌써 35년.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을 누비며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폐자재 수거,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박시호 18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보다 7살 어리지만 벌써 10년째 함께 일하는 사이였죠. 그래야 좋은 자리 잡지. 늦으면 남는 게 없어. 둘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버린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 용기, 종이 박스들을 분류해서 모으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다 보니 등과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도연이 형, 국민연금은 받고 있어요? 아니야. 젊을 때 제대로 못 넣었거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있다고 안 된다더라고.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 민석이 35는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지만 연락은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관계가 소원해졌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돌봤다며 원망했고 도연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숙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미루다가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돈은 35,000원. 이 중에서 방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하루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0,000원 남짓이었어요. 형, 오늘도 국밥집 가세요? 박 씨의 물음에 도연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나았거든요. 하지만 응. 조금만 들러볼까 해. 골목 어귀에 있는 정인의 국밥집은 도연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5년 전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온 후부터 단골이 된 곳이죠. 따르릉. 문 앞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연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주인 윤정이 63의 환한 미소가 도연을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아직도 정정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어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돼지국밥 아니면 순대국밥? 돼지국밥으로 주세요. 그리고 소주 한 병도요.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정희가 국밥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건져내고 국물 간을 맞추고 팔을 썰어 올리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정희가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생긴 화상 자국들이 있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간 단골로 다녔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시집 가서 멀리 살아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정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러게요. 자식들 키울 때는 언제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혼자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사장님은 좋은 일 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해주시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걸요. 하지만 정희의 미소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한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국내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 온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도연은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진한 육수의 깊은 맛이 피로한 몸에 스며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국물 맛은 아무나 못 내는데. 고맙긴요. 단골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녀 같은 미소였어요. 그 순간 도연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이요. 네, 8,000원이에요. 도연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감사해요. 정의의 환한 미소를 뒤로하고 도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도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마지막 한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내일도 정희 사장님을 볼 수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형. 근데 그 국밥집 사장님 말이야. 다음날 오후 폐자재를 정리하던 박 씨가 도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하지만 박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재촉하자 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제 동네 형들이랑 술 마시는데 그 국밥집 이야기가 나왔거든. 무슨 이야기? 그게 밤늦게 문 닫고 나서 다른 일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다른 일? 형도 알잖아. 요즘 나이 든 여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술자리 접대 같은 거 한다잖아. 박 씨의 말에 도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사 같다고 생각했던 정의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희 사장님이 그런 일을?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동네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가끔 밤늦게 다른 남자들이 가게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도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 정희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밥집 하나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테고, 나이 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에 말이죠. 드르륵 도연이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가자. 아, 도연 아저씨,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정희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듯 했습니다. 네.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꽃병, 벽에 걸린 액자, 은은한 조명. 혹시 이 모든 게 다른 목적을 위한 건 아닐까?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정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하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집 운영만으로 생활이 되세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장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럭저럭 해요. 30년째 한자리에서 하다 보니 간골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도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세요? 정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있더라고요. 밤에 다른 손님들도 받는다고.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혹시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정희는 잠시 말없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동시에 보였어요. 도연 씨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5년 동안 단골로 다니시면서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셨던 거군요. 정희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사장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나가주세요. 네, 나가달라고 했어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희가 가게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온 도연은 멘붕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정희가 그렇게 화를 낸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하지만 정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정말로 억울해서 화를 낸 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간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의 분노에 찬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국밥집 앞을 지나다니며 몇 번이나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휴업이라는 작은 쪽지만 붙어 있었어요. 형, 그 국밥집 문 닫았더라. 박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들은 얘기를 그냥 전한 것뿐이야. 하지만 도연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만 믿고 정의를 의심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가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침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기로 한 것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희의 집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과연 정희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아니면 더 큰 화를 낼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정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약해진 음성이었어요. 저, 도연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거절당할 각오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다행히 정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본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반 토막이나 빠진 것 같았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차림새도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정희는 도연을 작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이었는데 한쪽 구석에는 약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오래된 지병이에요. 허리 디스크하고 관절염. 정희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동안 아프신 걸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손님 앞에서 아픈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간 단골로 다니면서도 정희의 아픔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만 믿고. 소문이 뭔데요? 도연은 박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밤늦게 다른 남자들이 드나든다는 것, 술자리 접대를 한다는 것. 정희는 한참 듣고 나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남자들 말이에요. 제 딸 남편하고 그 친구들이에요. 네, 딸이 가끔 남편하고 같이 와요. 밤늦게 술 마시고 와서 해장국 해달라고. 친구들도 몇 명 데려오고.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딸이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자랑해서 사위 친구들이 가끔 와요. 그것뿐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장님. 제가 정말. 그리고 생활비 얘기도 하셨죠? 정희가 일어나서 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약봉지들과 병원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약값이 30만 원 넘어요. 물리치료비까지 하면 50만 원.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국밥집 수입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딸 학비 때문에 몇 년 전에 잠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룸살롱에서 술 따르는 일이었어요. 3개월 정도. 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이 대학 등록금이 급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장님. 하지만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절대 안 했어요. 술만 따라주고 노래방에서 노래만 불러주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알겠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신다니. 5년 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해서. 소문요? 정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든 여자 혼자 사는 걸 그런 눈으로 보는군요. 도연은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사과를. 사과는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정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사장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군요.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병원은 제대로 다니세요? 돈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픈 몸으로 매일 국밥집을 운영하며 버텨온 정의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도움은 무슨, 아저씨도 힘들게 사시는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정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저도 이제 적응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가게는 언제 다시 여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혹시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네. 저도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나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정의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요? 그냥 사장님이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정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저씨도 혼자 힘들게 사시면서 왜 저까지 챙기려고 해요? 같은 처지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도연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제가 폐자재 수거, 일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도연과 정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도연은 폐자재 수거 일을 마치고 나서 정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정의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병원 가실 날인데 같이 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도현 씨.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연은 정의와 함께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정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하다고.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500만 원 정도.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다 그런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다른 병원에서도 상담받아 보실까요? 그래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도울 수 있을까? 사장님, 가게는 정말 다시 안 여실 거예요? 몸이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손님들한테 음식 서빙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서빙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도연 씨. 그러면 본업은 언제 하세요? 오전에는 폐자재 일하고
오후부터는 가게 도와드리면 돼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네. 사장님, 혼자 두기가 걱정돼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사장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정희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와주니까 일이 한결 수월했거든요. 저분이 누구세요? 단골 손님이 도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직원분이에요. 정희가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연에게 월급을 줄 여유는 없었지만 그냥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없을 때 도연과 정희는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가게 다시 열기 어려웠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저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그런데 폐자재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만 조금 하고 와요. 그럼 수입이 줄어드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는 게 더 보람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장님도 혼자 계시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남편이 택시 운전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일찍 보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버텨온 세월에 대한 아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사장님은 딸이 있으시잖아요. 있긴 한데 자주 연락하지는 않아요. 바쁘기도 하고. 저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왜요? 아내가 아플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원망하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도연 씨 잘못이 아닐 텐데요. 잘못이죠. 돈이 없어서 좋은 병원에 못 데려갔거든요. 정희는 도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침에는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낮에는 손님들을 받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집에 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도연 씨도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둘 다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까요? 여기서 말이에요. 아니요. 밖에서요. 정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가게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도연 씨, 이렇게 나와서 식사하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이러실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동료에서 서로를 아끼는 사이로 발전한 것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뭐요? 처음에 가게에 다닐 때부터 사장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을 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매일 와주셔서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연인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1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폐자재 수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정희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사장님,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도연 씨,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용돈만 주세요. 우리 이제 파트너이자 연인이잖아요.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럼 같이 살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같이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 살고 가게도 함께 하는데 같이 살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볼 필요 있나요? 결국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봐요. 두 사람은 정희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고 이사를 왔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네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함께 살기 시작한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하고, 낮에는 손님들을 받고,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연 씨, 오늘 하루도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런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희의 건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도연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도 함께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돼요? 일단 약물 치료로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민서가, 나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나이가 몇 살이든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야.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이미 같이 살고 있어. 민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돈? 무슨 소리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만나러 올래?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일주일 후, 민석이 부인과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정희를 만나보니 인상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들 민석입니다. 아, 민석 씨, 아버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민석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민석은 아버지와 정희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그럼 저희도 축복해 드릴게요. 민석이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도연과 정희의 관계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석과 정희의 딸이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도현과 정희는 조용한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60대 중반에 만난 늦은 사랑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도연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다음에 가장 밝은 빛이 온다고 하잖아요. 도연과 정희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